안녕하세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손안나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중에서 저의 정체성을 딱히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다들 그러세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프리랜서 해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해설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굳이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설사하고는 다르게 이제 저희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체험 활동을 통하여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발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해설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였던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학원 강사였어요. 그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주부가 되었고, 꿈이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한국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국 교육을 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교육을 제가 맡게 되고, 또 이제 직업이 학원 강사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그 교육하는 게 조금은 수월했죠. 그런데 이제 8년을 마무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살 때는 참 좋았는데 이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되어서 들어가면 학원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떡하지? 귀국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아리랑 텔레비전에서 그 해설사, 운영궁에서 해설을 하시는 해설사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인생 다큐처럼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 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저희 친정 아버지 딱 한마디에 깨갱하고 포기했어요. 사학과 나와서 뭐 할 건데? 뭐 직업을 뭘 가질 건데? 그 말씀에 그냥 깨갱하고 그 사학과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해설사 하시는 분을 보니까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설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사회에 뭔가 기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해설사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해설사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한테 접목을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국사, 역사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해설사를 교육을 받으면서 해보니까 역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쏙쏙 잘 들어와서 이거를 사회 과목을 이런 식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종이접기를 했는데
그 종이접기 중에 한 분야가 부가트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그 책 만들기를 하는 분야인데 나가서 현장에 가서 공부하고 그거를 부가트 나만의 책 만들기를 하면 포트폴리오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박물관에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건데 돈 받고 하기에는 좀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하고 저의 막내 아들내미 친구들하고 해서 한 20명 정도를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박물관에 다니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박물관 수업이 끝나고 30분쯤은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국사가 딱 끝났어요. 근데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 책 만들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사실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한 거가 있다면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에 다니면서 아이들 수업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딱 봤는데 1급이 됐어요. 처음에 한 판에. 제가 처음에 나 한국사 1급 됐어.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한국사 공부를 하려고 막 도서관에 다니고 그 학원 다니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와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하니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꼬셨어요. 야, 우리 시험 한번 보자. 니네들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시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애들 시험에 막 그 노이로제 있잖아요. 처음에 막 싫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구슬리니까 이제 그럼 할 수 없이 알았어요. 그러면 딱 한 번만 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딱 한 번만 보자.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전부 3급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3급에 합격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3급 시험장에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었고 전부 다 어른들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3급에 합격을 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가 면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3급 시험장에 어른들은 다 앉아 있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시험을 봐가지고 3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 그 어떤 아이는 자기도 1급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급은 어려워. 선생님이 1급이야. 네가 1급이면 선생님이랑 너랑 동급이게? 막 그러면서 제가 그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또 3급으로 이렇게 우쭐해 있는데 1급 받다 떨어지면 또 막 이렇게 쪼그라들까 봐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어이 보더라고요. 1급이 됐어요. 네, 1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3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교육봉사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 동안 교육봉사한 실적으로 대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에티오피아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헤어지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커버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 혼자 에티오피아에 나가고 저하고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 있게 됐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가고 제가 잠든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귀향을 결심을 했고요.
내려와서 완주 군민 기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기사를 쓰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유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 가치를 잘 몰라서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로컬리티 인문학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로컬리티 인문학은 뭐냐면 3.1운동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유관순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전주의 3.1운동을 지도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로컬리티예요. 중앙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잘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찾았던 게 로컬리티 인문학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3.1운동을 지도하셨던 분은 김인전 목사님이세요. 김인전 목사님은 여기에서 3.1운동을 지도를 하고 붙잡히게 생겼으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을 하세요. 지금 현재 현충원에 그 임시정부 요인묘역이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 지역 분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다 관광 자원인 거예요. 우리 지역에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지역에만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 자원이고요. 지금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해서 난리잖아요. 도시가 없어진대잖아요. 전라북도도 전주, 일이, 군산, 완주 빼놓고는 다 없어질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기의 때에 지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후세에 아이들에게 좋은 자원을 물려줄 수 있는가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완주 군청에서 하는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이 만경강에 대해서 주목을 하다 보니까 만경강에 신천습지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신천습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리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수달, 삭, 담비, 노랑부리 저새 등 그 천연기념물 아니면 멸종위기종 한 20여 종이 살고 있어요. 이런 곳을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응모를 했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랑 공부도 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 내려오라고 꼬셔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답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고요. 만경강에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혹시 봉동하면 떠오르는 농산물 생강 이번에 국가 농업 중요 유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혹시 생강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생강굴, 그리고 그 생강을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경강 생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이거를 오염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도보 여행이나 자전거 여행, 탐조 여행 뭐 이런 일들을 하려고 저희 그 완주에서 주민 여행사를 협동조합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책을 올해 3권을 내게 되었고요.
지금 한 권은 만경강 생태관광 가이드북은 지금 원고 편집 작업 중이에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4권의 책을 내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서 작가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한 열심으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